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 한 톨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이 쌀 뒤에는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우리에게 온 품질 좋고 맛있는 쌀, 지금부터 그 쌀에 대한 역사와 벼 육종에 대한 연구자들의 발자취를 중심으로 정은기 박사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품종의 탄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진행자 무당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쌀, 그 중에서도 쌀의 품종, 개발을 하는 과정, 즉 벼 육종에 대해서 깊이 알아볼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3회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방송에서는 개략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두 분, 토리님과 맹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리입니다. 오늘 벼 육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맹달입니다. 오늘은 벼 육종 그리고 쌀 품종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 오늘 이렇게 명절 이후로 처음 만났는데요. 저는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고향은 좀 멀어요. 대한민국이 정말 넓다고 생각되는 이 반도의 끝자락 공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갔다 오셨나요? 네, 저는 시가가 청주여서 청주 다녀왔고요. 올 때 정말 역대급 차 막힘이었습니다. 그 대부분 티맵 내비게이션 티맵 이용하실 텐데요. 네, 티맵이 농로로 길을 가르쳐줘가지고 온 세상에 있는 차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서 오는데 거의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평소 1시간 반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그랬군요. 토리님은? 저는 이제 경상북도 안동에 내려갔다가 이제 차례도 지내고 했는데 이번 너무 더워서 거의 좀 멀리 안 나가고 집에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동하면 양반 가문이고 그 안동 소주를 빚는 것은 쌀인데 그쪽이 어때요? 벼 작황이 올해는 좋습니까? 사실 안동이 벼로 유명하지는 않고 그래서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네. 네. 안동 소주가 쌀로 만들어진다는 거 저 지금 처음 알았어요. 소주는 과거에 3부작을 하면서 3편 제작할 때 쌀을 일정 정도의 소주를 못 만들겠어요. 쌀 소주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것들이 뭐 이런 거. 소주는 그런 거잖아요. 막걸리를 빚어서 그 위에 맑은 것을 발효해서 온 거기 때문에 막걸리로 출발하는데 소주는 그런 식으로 예전에 제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쌀이 부족했기 때문에 소주, 막걸리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못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 옥수수 막걸리라든지 감자 막걸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지방마다 특이하게 번졌죠. 그중에 안동 소주가 제 기억으로는 아주 맛이 좋고 양반네 가문에는 이렇게 좋은 쌀로 빚어서 맛이 좋구나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쌀에 대한 이야기, 육종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올해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네, 덕분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안동 소주의 원료는 쌀. 네, 비싸지 않나요, 안동 소주?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맛있습니다.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 핵심은 벼 6종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도 6종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은기 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벼 6종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정은기 박사님에 따르면 1970년대와 80년대에 벼 6종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다고 하셨어요. 특히 DNA 기술 도입으로 품종 개발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고 하셨는데요. 토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은기 박사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벼 6종에 있어 혁명적인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DNA 기술이 도입되면서 품종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개발할 수 있었는데요. 이 기술 덕분에 특정 유전자에 따른 형질을 쉽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죠. 박사님께서는 이를 통해 병충해 저항성이나 수확량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DNA 기술 덕분에 품종 개발 속도가 정말 빨라졌네요. 그럼 다음으로 유전자 조직과 개통 육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정은기 박사님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유전자 연구가 벼 품종의 다양화를 촉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맹달님,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은기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유전자 조작과 개통 육성입니다. 박사님은 1970년대부터 유전자 연구와 개통 육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병충해의 저항력을 가진 벼 품종이 개발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또한 그 결과로 벼 품종이 점점 다양해지며 환경에 맞는 벼를 개발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벼 6종의 질적 도약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되었던 부분인데 이걸 정은기 박사님께서 연구하시고 말씀하셨던 거라는 걸 책을 읽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흥미롭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과 개통 육성이 새로운 벼 품종 개발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벼 6종 연구 중심을 하고 있는 국제미제약연구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IRI 이 부분이 참 어렵네요. 국제미장연구소의 약어가 IRRI입니다. IRRI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정은기 박사님에 따르면 국제미작연구소는 벼 품종의 유전자 연구와 개통 연구를 진행하는 글로벌 기관입니다. 박사님은 이 연구소에서 다양한 환경에 맞는 벼 품종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IRRI는 전 세계에서 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유전자 분석을 진행하고 여러 나라의 기후나 토양에 맞는 품종을 개발합니다. 한국도 이 연구소와 협력하면서 벼 품종 개발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국제 협력까지 이루어졌다는 건요. 그렇다면 벼 품종을 개발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어요. 정은기 박사님 말씀하시길 벼 품종 하나 개발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네, 박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셨는데요. 품종 하나가 개발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이유는 먼저 여러 번 교배와 실험을 통해 특정 형질을 가진 개통을 안정적으로 고정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품종이 병충해에 저항력이 있는지, 실제 재배 시 수확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현장 검증도 필요하죠. 이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험을 반복하다 보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군요.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정은기 박사님은 어떤 기여를 하셨나요? 토리님, 박사님 연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은기 박사님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벼 육종 연구에 참여하셨습니다. 특히 자포니카 품종 개발에 큰 기여를 하셨는데요. 자포니카는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높은 품종으로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교배 실험과 유전자 연구를 진행하셨고 그 결과 한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품종을 만들어내셨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통일벼가 바로 그 품종입니다. 자포니카와 인디카를 교잡해서 세계에 없던 벼를 만들어낸 거죠. 자포니카 품종이 그런 배경에서 탄생했군요. 통일벼의 탄생도 그렇지만 정말 대단한 연구 결과네요. 그럼 이번에는 육종가들의 품종을 개발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맹달님, 벼 품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는 무엇인가요? 네, 정은기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벼 품종의 개발 과정은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특정 형질을 가진 벼를 선발하고 교배를 통해 그 형질이 고정되도록 계통을 육성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험실에서 DNA 분석을 통해 유전자를 확인하고 현장 실험을 통해 실제 재배에서의 성능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벼의 맛, 질감, 병충해 저항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모든 검증을 통과한 품종만이 보급종으로 선택됩니다. 그렇군요. 벼가 선발되고 육성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재배에서 성능을 또 확인하고 이것들을 보급하는 과정, 이 5단계를 거치면서 정말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이네요. 그런데요, 요즘 GMO 즉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은기 박사님도 GMO에 대해 말씀하셨나요? 네, 정은기 박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박사님은 GMO 기술이 벼 품종 개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GMO를 통해 더 나은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GMO에 대한 논란도 분명히 존재하죠. 박사님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면서도 환경적인 문제를 고려한 GMO 연구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선뜻 GMO 하면 일단은 약간의 거부감이 먼저 생깁니다. 네, 저도요. 이게 우리가 그간 어쨌든 사회에서 GMO의 다양한 분야 중에 한 분야인 안 좋은 방면에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옴으로써 그런 선입견이 생겼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GMO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GMO가 절대적으로 나쁘다, 좋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이 GMO가 우리의 가정으로 다가오는지 이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GMO에 대한 연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므로 마지막 벼 육종가들이 품종 개발에 헌신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종가들은 24시간 벼의 성장을 지켜본다고 하셨는데 맹달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도 24시간 동안 뭘 본다는 거지?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정은기 박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셨는데요. 벼 육종가는 벼의 발화에서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매일 벼의 성장을 기록하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죠. 이는 단순히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벼와 함께 생활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이런 헌신 덕분에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더 나은 품질의 쌀이 개발될 수 있는 것이죠.
벼 육종가들은 24시간 벼의 성장을 관찰하며 연구하는 과정은 단순한 직업 이상의 사명감을 필요로 합니다. 박사님도 이 과정을 통해 많은 육종가들이 한 품종을 개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지 알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정말 벼 육종가들이 헌신과 그런 사명감이 없었다면 지금의 품질 좋은 쌀을 맛볼 수 없었을 것 같네요. 그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새삼 느낍니다. 특히 오늘은 정은기 박사님의 구술 이야기를 통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벼 품종 개발의 중요성과 연구 과정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벼 육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습니다. 벼 육종은 그저 연구실에서의 실험이 아니라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벼 품종 개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이 품종의 탄생하면서 요즘 그 장보러 가면은 쌀 품종을 되게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 버릇이 하나 생기기도 했고 먹을 때마다 신기하기도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정은기 박사님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과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쌀 한 톨에도 이렇게 많은 연구와 노력이 담겨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벼 품종 개발 과정,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추석이 지나도 더위가 계속되고 있죠. 앞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더위에 강한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정말 지구가 더워지면은 이 벼 품종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그 온도에 맞는 생육 환경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식량이 부족해 되는 거죠. 식량이 부족해지면 그 다음에는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지 않았던 식량을 가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전쟁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쪽 지방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수입됐던 농수산물이 소련이라든지 우크라이나에 많이 식량 자원이 있었는데 그 일부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 수입이 안 되면서 다양하게 식량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가뭄에 대한 그런 지방에도 식량 문제를 많이 겪고 있지만 우리도 더위 문제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육종 연구에 대한 문제는 더욱더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무당님 그 소련이 아니고 러시아입니다. 정말 옛날 분이시네요. 우리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저의 어쨌든 연식이 드러나는 말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도 앞으로 식탁에 오른 쌀을 더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될 것 같고요. 그럼 품종의 탄생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